안녕하세요. 7월 넷째 주 생방송 인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소개를 드리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으뜸 정신건강의학과의 원장 김수진입니다. 저는 인천 참사랑병원 그리고 서울으뜸 정신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재성이라고 합니다. 지난 방송의 주제는 ADHD, 구체적으로는 성인 ADHD였습니다. 전형적인 성인 ADHD 환자인 김재성의 직례를 통해서 성인 ADHD 환자의 임상적인 양상, 진단 과정, 그리고 환자로서 느끼게 되는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시간은 지난 시간을 잠시 요약한 뒤에 ADHD의 치료, 구체적으로는 약물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ADHD 약, 환자가 직접 복용하고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ADHD라는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의 복습인데요. ADHD란 우리의 앞쪽 뇌에서의 이상으로 인해서 목표 자극에 대한 신호, 그리고 주변 소음의 구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의 비유를 잠깐 들었었는데요. 한편으로는 목표 자극에 대한 신호가, 그러니까 음악의 볼륨이 충분히 커지지 않아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 자극에 대한 억제가, 노이즈 캔슬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집중을 하려고 해도 주변 자극으로 자꾸 주의가 분산되게 되고, 또 용케도 어딘가에 집중을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마치 소음을 참으면서 음악을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많은 학업적인, 직업적인 과제들은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집중해서 수행해 나가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주의력이 분산되면 무언가를 외우거나 해결해내는 능력도 영향을 받게 되고요. 평소보다 실수가 많아지거나 공부 효율, 업무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집중력이 분산되면서 꾸준히 이야기의 흐름을, 맥락을 따라 나가야 하는 그런 이제 과목들, 예를 들면 어릴 때부터 기초를 쌓아야 하는 국어 같은 과목들이 특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인 상황에 있어서 상대의 말에 집중하기 힘들고 중간에 끼어들거나 딴소리를 하는 모습들이 문제가 되고는 하는데요. 대화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 신호와 주위 소음들의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더 주변 자극들의 주의가 쏠리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재성 원장의 경우에는 사람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하다가도 주위에서 조그만 소리만 나면 바로 그리로 신경이 쏠리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딴청을 피우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잠깐 동안 주의력이 순식간에 이쪽으로 분산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상대가 내 말을 잘 듣고 있지 않다고, 집중하지 않는다고 느끼기가 쉽겠죠.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다 보면 친구 관계나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공부, 직장 업무, 그리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자연스레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기분의 문제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ADHD 환자분들의 뇌에서 이상이 있는 부위가 사람의 행복감을 만들어주는 것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ADHD 환자분들은 막연한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얼마 전에 내원하셨던 환자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행복의 크기에 캡이 씌워져 있는 것 같다고 하거든요. 분명히 내가 이것보다 더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은 있는데 실제로 나의 감정이 거기까지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ADHD 환자분들은 이러한 낮은 도파민 수치, 행복의 선명도가 낮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자극, 음주나 마약, 도박, 게임 같은 것들에 자연스럽게 이끌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굉장히 강력한 자극들은 뇌 구조를 바꾸어서 다음번에는 더 강한 자극이 아니면 안 되도록 상황을 아예 바꾸어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형적인 ADHD 환자인 김재성 원장이 경험한 대표 증상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어릴 적부터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피드백들을 많이 받았었고요. 딴 생각을 하거나 딴 데 정신이 팔려 있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말을 무시한다는 그런 오해들을, 지적들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할 때에는 교실 뒤에 서서 공부하는 키다리 책상이 있죠. 거기에서 하루 종일 서성거리면서 공부를 해야 했었다고 해요. 한편 집에서는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기를 어려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집안일을 할 때에는 이렇게 엉덩이가 가벼운 게 큰 장점이기도 한데 또 같이 영화를 보거나 하려고 하면 조금 정신이 사나워질 때도 있어요. 일을 할 때에 그 순서 계획이 잘 안 되어서 일단은 손에 잡히는 대로 일을 해치우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또 대화를 할 때 주제 전환이 빠르고 딴소리를 하거나 이렇게 휙휙 주제가 바뀌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요. 사소한 물건들, 지갑이나 카드 같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일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스케줄 관리, 주말에 앞두고 있는 일정 어떤 게 있는지 대체로 깜빡깜빡하고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편이에요. 사실 그 강의를 준비한 거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인데 어제도 병원에 지갑을 두고 나왔거든요. 오늘도 역시 차키도 두고 내려와서 집에서 한번 다시 갔다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약은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 본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주신 질문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숙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ADHD에 좋은 영양제 뭐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영양제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대체로는 이렇게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영양제는 없습니다. 그나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 오메가3 정도인데요. 사실 이마저도 이렇게 증상 개선의 효과가 아주 크지는 않고 또 어떤 연구에서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나와 있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의사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ADHD 자체에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할 만한 영양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성장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영양 섭취를 골고루, 음식들을 골고루 잘 챙겨 먹는 것, 또 성인들의 경우에도 규칙적으로 식사를 잘 챙기는 것 정도를 가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역시나 환자로서 안 먹어본 거 없이 다 먹어봤거든요. 뭐 비타민이나 뭐 프로폴리스 같은 보통 먹는 굉장히 일반적인 것들부터 시작해서 ADHD에 좋은 영양제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아연도 나오고 포스파티딜세린도 나오고 지금 이제 방금 설명 들으셨던 오메가3도 나오고 하는데요. 다 상당히 장기간 먹어보았는데 뭐 집중력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충동성과 관련된 증상들이 좋아진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는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의학이라는 것은 생물학 그리고 통계학에 기반해서 전개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저 어떤 개인의 경험을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효과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잘 자고 잘 먹고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컨디션 유지를 하는 것이 집중력 유지에도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맨 밑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여자친구분, 예. 작은 고민이 있는데 여자친구가 ADHD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이여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두 분 보면 큰 문제는 아닌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데 힘든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ADHD 증상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이 질환이 있다는 것만으로 뭐 결혼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집중력이나 주의력에 문제가 있지만 또 다른 성격적인 강점들이 있을 수가 있고 사람이 장단점이 각각 명확하고 다양하듯이 ADHD도 여러 가지 특성 중에 하나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굉장한 강점으로 기능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적어도 제 경우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어머니께서 ADHD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좋은 아내이셨고 또 좋은 어머니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힘든 요소가
반드시 되지는 않는다고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남편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ADHD의 치료, 구체적으로는 약물 치료입니다. ADHD 환자를 치료하고 증상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약물 치료의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물론 생활을 조절하고 구조화하는 그런 인지행동 치료적인 접근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약을 처방하는 임상가로서도 약을 복용하는 환자로서도 ADHD 치료 약물의 효과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ADHD 관련 약물들은 모두 제가 직접 저의 증상 조절을 위해서 복용을 했고 또 복용하고 있는 약물임을 앞서서 한 차례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그 ADHD 치료 약물의 개요를 살펴볼 텐데요. ADHD 치료 약물은 도파민에 영향을 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뉩니다.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우리의 뇌에 작용해서 목표 자극에 대한 집중력의 크기를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요. 아까 들었던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의 비유로 친다면 음악의 볼륨을 높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다만 우리의 뇌에서 중독이라던가 아니면 쾌감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도파민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정신자극제, 그리고 미치지 않는 약물을 이제 비정신자극제라고 해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정신자극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ADHD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약물의 이름은 메틸페니데이트라고 합니다. 메틸페니데이트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비유를 한 가지 들고자 합니다. 여기에 놀이공원이 하나 있는데요. 놀이공원은 사람이 적당히 많을 때 활기차고 재밌죠. 사람이 너무 적으면은 분위기가 을씨년스러울 것이고 또 너무 많으면 줄 서다가 시간이 모두 다 가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놀이공원에 있는 사람 수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들어오는 사람이 많으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에 가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될 것입니다. 이 놀이공원은 ADHD 환자의 앞쪽 뇌를 비유한 것이고 여기에 있는 사람 혹은 사람의 수는 거기에 있는 도파민의 양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ADHD 환자의 앞쪽 뇌에서는 도파민의 활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놀이공원으로 치면 사람의 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여기에 작용을 해서 집에 가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작용을 하고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생물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도파민의 재흡수를 막는 방식으로 기능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들이 조금 나와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ADHD 치료 약물은 도파민을 건드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뉩니다. 도파민에 영향을 주는 약물들은 정신자극제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ADHD 치료에 사용되는 정신자극제의 이름은 메틸페니데이트입니다. 이 약물은 뇌에서 도파민이 사라지는 것을 막는 방식을 통해서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메틸페니데이트는 작용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반나절을 채 가지를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ADHD가 있는 친구가 아침 7시쯤 아침밥을 먹고 약을 먹고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면 점심이 지나갈 무렵이 되면 약 효과가 떨어지게 되겠죠. 물론 이때 점심때에 때 맞춰서 약을 잘 챙겨 먹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쉽다면 ADHD 환자가 아닐 겁니다. 적어도 김재성 원장의 경우에는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틸페니데이트라는 성분의 약을 잘 전달하기 위한 그런 작용 시간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식들이 고안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첫 번째로 소개드리는 약물이 콘서타 오로스 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의 성분은 메틸페니데이트이고 약을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서 제품의 이름이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공부하던 시기에 이 콘서타 오로스정의 제약 기술에 상당히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위에 보시는 캡슐의 단면을 내어보면 아래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일단 약의 이 가장 겉표면에 회색 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메틸페니데이트가 얇게 도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콘서타 오로스정을 먼저 복용을 하면 가장 먼저 이 바깥쪽의 막이 흡수가 되면서 1차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깥의 회색 막이 어느 정도 녹아서 없어질 때쯤이 되면 여기 보이시는 약의 맨 윗부분에 레이저로 뚫어놓은 아주 미세한 구멍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구멍을 통해서 안쪽에 진회색 색깔에 이제 표시되어 있는 약이 서서히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2차로 이어서 작용을 하게 되고요. 또 이 약의 캡슐의 막은 물이 통과하는 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소화액 속의 수분이 이 캡슐 막 안쪽으로 흡수가 되게 되는데 그러면 제일 아래쪽에 하얀색으로 표시된 스펀지 같은 부분에 물이 흡수가 되면서 점점 이렇게 불어올라서 위쪽에 약을 밀어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3차로 약을 뿜어주는 과정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렇게 3단 부스터 과정을 통해서 콘서타 오로스정은 약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약을 3번에 걸쳐서 짧게 끊어서 복용하는 것과 콘서타 오로스정을 복용한 것의 이제 비교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아무래도 몸속에서 약이 지속적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농도 그래프가 조금 더 부드럽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물 농도나 도파민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길 때 그런 부작용을 막아준다는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콘서타 오로스정을 복용했을 때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는 저의 복용 경험에 녹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을 먹고 나면은 한 30분 정도가 지나면 마치 커피 마시고 카페인 때문에 각성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약간은 그 뒷머리가 좀 땡기는 것 같은 느낌, 손발이 차가워지고 또 심장이 두근거리는 기분들을 느끼게 되고요. 약을 복용하고 나서 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가 지나면서부터는 뭔가 그 집중력의 모드가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좀 더 한 가지 목표 자극에 끈끈하게 달라붙어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집중력인데요. 굳이 제가 이 모드가 바뀐다, 그러니까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말을 하지 않고 모드가 전환된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ADHD의 분산형 주의력,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기로 자주 옮겨 다닐 수 있고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주의력이 나름대로의 강점을 가지는 분야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주의력이 떨어진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적합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를 든다면은 책을 읽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집중력이 좀 더 끈끈해지면 뭐 핸드폰 생각이 덜 난다던가 아니면은 뭐 뒤에 있는 뭐 에어컨 소리라던가 아니면 바깥 소리들이 조금 덜 들리고 신경이 덜 쓰이고 읽는 책에 집중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첫 번째로는 식욕 부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효과 때문인데 콘서타 오로스정은 그 작용 전달 방식 때문에 하루 종일 그러니까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작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먹으면 실제로 점심 그리고 저녁 식사에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18mg 하나를 먹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점심 식사도 사실 거의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배가 막 많이 고프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부작용은 역시 불면이 있겠습니다.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약간의 각성 효과를 동반하기 때문에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나 콘서타 오로스정의 경우에는 작용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오후 1시, 2시 이렇게 복용을 한다면 거의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약효가 지속되어 버리겠죠. 환자분들께 항상 설명을 드리면서도 설마 별일 있겠어 하고 오후 1시, 2시에 먹었다가 실제로 잠을 못 잤던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캡슐이 몸 안에서 녹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화장실에 갔을 때 약 캡슐을 확인을 하게 되고 놀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상한 상황이 아니니까 안심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콘서타 오로스 정에 대한 설명을 잠시 멈추고 주신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질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콘서타를 오래 복용하면 심장에 안 좋은 영향이 갈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상시에 심박수가 빠른 편이었어서 걱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물론 이제 정신과적인 약물들이 보일 수 있는 부작용들은 분명히 있고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 이런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대체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런 심장 혈관 관련된 혈압이나 맥박이나 이런 심장 관련 합병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장기 복용을 했을 때에도 크게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 정도의 연구들이 최근에는 많이 나오고 있어서 크게 염려를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이제 원래 조금 이렇게 맥박이 빠르거나 어떤 이 심장 리듬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증상들이 있으셨다면 주기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 혈압, 맥박, 그리고 심전도 검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런 심장 리듬들을 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복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중독이 되지 않는지, 그리고 에더럴이라는 약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요. 그리고 메트암페타민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인천 참사랑병원에서 마약류 중독 관련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인데요. 환자분들이 특히나 유학생분들이 이 에더럴이라는 약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이 에더럴이라는 약은 성분이 암페타민이고요. 이 약은 아까 놀이동산에 비유해서 이제 집에 가는 사람들도 맞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놀이공원에 들어오는 사람도 늘리는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파민과 관련해서 중독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도파민은 사실 우리 뇌에서 우리의 삶에 굉장히 필요한 물질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너무 많이 한 번에 증가할 때 혹은 작더라도 너무 빠르게 증가할 때 중독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어떤 원치 않는 부작용들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사실 암페타민의 경우에는 훨씬 더 작용 기전이 공격적이기 때문에 도파민의 양과 속도, 증가하는 양과 속도에 있어서 훨씬 더 극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독과 남용의 위험성이 훨씬 더 높다고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ADHD 치료에 암페타민 성분이 쓰이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이제 언급해주신 메스암페타민은 아무래도 에더럴, 암페타민을 말씀을 해주신 것이겠지요. 메스암페타민은 마약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필로폰이기 때문에 메스암페타민은 ADHD 치료에는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전공 공부를 하시면서 콘서타 복용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약을 매일 먹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제 ADHD 약을 매일 먹어도 괜찮은가? 또는 그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둘이서도 의견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자주 토론을 하게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먼저 제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약을 매일 먹어도 괜찮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권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기도 한데요. ADHD 약물을 복용하는 건 안경을 끼는 것과 비슷하다는 비유를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평소보다 훨씬 주의 집중력이 향상된 생활을 할 수 있고 약의 효과가 떨어질 때쯤이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죠. 마치 안경을 낀다고 해서 눈이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지는 않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경을 낀다고 안경에 의존한다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ADHD 약물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물론 이제 ADHD 약의 효과가 주로 공부 또는 업무 집중을 도와주는 데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필요한 때에만 복용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ADHD 약물이 이 이외에도 좀 기분이나 정서, 충동 조절에 도움을 주고 있거나 또는 이렇게 대화할 때 주의 집중이 어려운 것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에는 가급적 매일 복용하실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김주성 원장의 의견도 조금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환자분들께 진료실에서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한 토막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산속에 너구리랑 원숭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구리가 어느 날 원숭이한테 꽃신을 한 켤레를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원숭이가 신어보니까 너무 폭신하고 좋은 겁니다. 즐겁게 신고 다녔습니다. 이게 신발이 다 떨어질 때가 되니까 너구리가 또 한 켤레를 더 줍니다. 되게 고마워하면서 또 2켤레째를 신었겠죠. 슬슬 두 번째 신발이 다 헤어질 때가 되어서 원숭이가 너구리한테 가서 새 신발을 한 켤레 다시 달라고 했더니 너구리가 이제 내 잔심부름을 해주면 내가 이 신발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에이 됐다 하고는 돌아서서 나오는데 아뿔싸 이제 발에 굳은 살이 사라졌기 때문에 산길을 디디기가 어렵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너구리의 잔심부름을 하면서 신발을 얻어 신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마 초등학교 때인가 교과서에 실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김수진 원장의 방금 전에 한 이야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뭐 의존성이 생긴다던가 장기간 복용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안경의 비유에도 완벽하게 동의를 합니다. 이것이 사실 다른 정신과 선생님들의 주류 의견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안경도 끼고 이 ADHD 약도 먹잖아요. 안경의 경우에는 내 신체 기능의 일부분으로서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눈이 나쁘다고 해서 뭐 그렇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되지는 않는데, ADHD 약을 매일 먹어서 그 기준이 약을 매일 먹는 상태에 맞춰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약을 먹지 않은 상태의 나는 너무 뭔가 부산하고 충동적이고 집중도 잘 안 되는, 마음에 들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식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안경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증상이 굉장히 심하고 특히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발현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매일 먹어야 하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심리적인 의존, 이러한 것이 발생하는 것에 주의하면서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사이자 환자로서의 의견입니다. 물론 이 의견은 소수 의견이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데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한 가지만 더 보고 갈까요? 자, B님이 항우울제를 먹고 약물 유발성 경조증 에피소드 비슷한 거 딱 한 번 겪은 사람인데 ADHD 치료를 시작해도 될까요?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항우울제 복용 후에 약물 유발성 경조증, 그러니까 기분이 들뜬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사항이 있었을 경우에는 사실 도파민을 건드리는 약물을 이용한 ADHD 치료에 사실 조금 조심스럽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도파민을 공급을 하는 것이 기분을 조금 더 많이 띄우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용량을 적게 한다거나 아니면 뒤에 설명드릴 도파민을 직접 건드리지 않는 기전의 약물을 사용한다거나 하는 다른 선택지들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게 됩니다. 혹은 ADHD가 경조증 혹은 기분장애와 상당히 비슷하게 발현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감별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약물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디킨의 리타드 캡슐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분은 똑같이 메틸페니데이트이고 약을 전달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메디킨의 캡슐의 안쪽을 열어보면 여러 약의 알갱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약이 서로 포장된 방식이 다른 알갱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단 하나는 위장에서 녹아서 바로 흡수가 되는 알갱이들입니다.
근데 다른 하나는 염기성의 환경이 아니면 녹지 않도록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인 즉슨 위장을 지나서 산성 환경을 지나서 소장으로 들어가야만 비로소 녹기 시작하고 흡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위장에서 한 번, 그리고 이어서 소장에서 한 번, 이렇게 두 단계에 걸쳐서 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런 작용을 보일 수가 있게 되는 약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보시면 약을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끊어서 복용하는 것과 메디키넷의 작용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두 번의 피크가 있기는 하지만 나눠서 복용하는 거에 비해서 메디키넷을 복용했을 때의 약물 농도의 변화가 훨씬 더 부드러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적 일정한 농도의 그런 약물 농도를 유지할 수가 있고 또 갑자기 급격한 이런 농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는 장점들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메디키넷 리타드 캡슐을 복용을 했을 때는 앞서 설명드렸던 콘서타 오로스전과 비교해서 효과가 조금 더 빠르고 강하게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콘서타에서는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1차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약물의 맨 바깥 부분에 있는 도포되어 있는 약물인데요. 이것은 전체 약물 용량의 20%, 5분의 1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메디키넷 리타드 캡슐의 경우에는 1차로 작용을 하게 되는 양이 이 약 용량의 절반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용량이 한꺼번에 흡수가 되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콘서타 오로스정에 비교해서 좀 더 집중력이 빠르게 모이는 느낌, 그리고 각성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장점은 뒤집으면 단점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긴장이 된다거나 심장이 두근거린다거나 하는 이런 부작용들도 조금 더 빠르고 강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메디키넷을 복용하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 약이 만들어질 당시에 이 소화 운동을 고려하고서 개발이 되었거든요. 먼저 먹으면 음식물과 함께 섭취를 하면 위장에 내려가서 위에서 한 3-4시간 정도 체류하면서 흡수가 되고, 그리고 소장으로 내려가서 여기에서 이제 흡수가 되는 것이 이 약을 처음 만들 때의 의도인데요. 빈속에 먹으면 곧바로 내려가서 50%가 위에서 흡수되고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소장으로 내려가서 나머지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약의 효과와 부작용이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역시나 이것도 빈속에 아무 생각 없이 먹었다가 굉장히 부작용을 심하게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식사와 함께 복용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네, 그러면 두 가지 약물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일단 작용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콘서타 오로스정은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메디키넷 리타드 캡슐은 대략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조금 작용이 짧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을 먹고 나서의 각성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면 그 특유의 피로감, 에너지가 고갈됐는데 눈은 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맞춰서, 사람에 따라서 각자의 일과 스케줄을 고려해서 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약을 삼키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메디키넷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이 약의 캡슐을 열어서 이 알갱이들을 요거트 같은 데 섞어서 먹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마지막 아토목세틴 약물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DHD 약물이 도파민을 건드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토목세틴이라는 약물이 주로 작용하는, 관여하는 약물은 신경 전달 물질은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네, 이 물질이 주로 작용하는 부분은 주위 소음을 억제하는 과정이에요. 앞서 메틸페니데이트가 이 시그널의 크기를 키우는 데 주력하는 약이었다면 아토목세틴은 주위의 소음을
잠재우는 데 주력하는 일종의 접근 방식에서의 차이를 보이는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신자극제와 다르게 이 아토목세틴은 복용하면 하루 종일 주의 집중의 효과가 유지된다는 것이 장점이기도 합니다. 다만 먹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타나고 이렇게 반짝하고 주의 집중의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최소한 1, 2주 이상 꾸준히 복용을 하시면서 효과를 보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ADHD가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틱 증상을 같이 동반하고 계시거나 또는 불안 증상을 같이 경험하시는 경우에는 아토목세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약을 복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렸을 적에는 틱 장애가 상당히 심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아마도 이제 어렸을 때 진료를 받으러 갔다면 아토목세틴을 썼어야 했겠습니다. 아토목세틴을 복용을 했을 때 효과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약을 복용했을 때랑은 상당히 다릅니다. 메틸페니데이트를 복용했을 때는 딱 뭔가의 집중력이 깊어진다 혹은 뭐 끈끈해진다는 느낌을 딱 받을 수가 있고, 도파민을 건드리기 때문에 의욕이 조금 올라오는 느낌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아토목세틴의 경우에는 굉장히 차분해지고 조용해지는 느낌을 저 개인적으로는 받습니다. 그래서 먹고 나서는 이게 돌을 닦아서 사람이 마음 수양이 되면 이런 상태가 되나 하고 생각을 했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집중이 잘 된다라는 것보다는 주변 신경 쓸 것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느낌에 조금 더 가깝겠습니다. 그런데 이 차분함이 사실 굉장히 좀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다운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진료를 하는 환자분들도 이 약을 먹고 우울해졌다는 말씀을 종종 하시는데요. 특히나 ADHD 환자분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 레벨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 아토목세틴 성분의 약을 복용할 때 개인적으로 제일 불편했던 그리고 제일 흔한 부작용은 식은땀입니다. 뭐 덥지 않아도 계속 땀이 나고, 저는 낮은 용량을 복용했을 때도 콧잔등에 땀이 되게 많이 맺혔었거든요. 안경 쓰는 사람에게 특히나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복용했던 ADHD 치료 약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김수진 원장이, 그리고 복용 효과와 부작용, 직접 먹은 사람이 느끼게 되는 부분들은 제가 담당을 해보았습니다. 시간은 한 10분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남은 시간은 주신 질문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HD가 아닌 사람이 이 약을 복용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시네요. 집중력이 좋아지는지를 물어보셨는데, 앞서 이제 저희가 설명드렸던 놀이공원의 비유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놀이공원에 평소보다 사람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줄도 많이 서야 되고 혼잡해지고 번잡스러워지고 여러 가지로 이 놀이공원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렵겠죠. 마찬가지로 ADHD가 아닌 분이 약을 드시게 되면 대체로는 부작용만을 경험하고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불쾌하니 각성의 느낌이라든지 긴장감, 초조감 또는 잠을 못 자는 이 불면과 같은 그런 부작용들을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고, 어떤 분들은 아무 변화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ADHD 치료 약물은 질환이 없는데도 약을 먹으면 무조건 집중력을 높여주는 그런 약물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B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창의적이고 주의 집중을 분산시켜야 되는 직업일 경우에는 복용하지 않고 업무 처리할 때는 복용하는 식으로 하는 편이 나을까요? 네,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집중력의 모드와 관련된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DHD 환자로 오시는 분들 중에 연예, 방송 혹은 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종종 계신데요.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분명히 뭔가 주의 집중도 잘 되고 뭔가 나아진 점은 있는데,
지금 내 업무 스타일하고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막 떠올려야 되고 여기에서 큐를 잡아서 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방면의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는 반드시 이 ADHD 치료약을 통한 집중력의 향상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한 상황과 업무의 유형에 따라서 복용 여부를 달리 하시면 좋겠고, B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때그때 적절하게 선택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습니다. 네, 김세웅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지적장애인데 약을 먹으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이 이상한 생각이라는 게 어떤 생각들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약을 먹으면서의 변화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기분의 변화랑 연관이 되는 것은 아닌지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제 저희가 주로 뭐 식욕 부진, 불면 이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외에도 ADHD 약물 자체의 어떤 부작용, 불편감으로 이 기분의 변화라든지 뭐 우울감, 불안감 같은 것들이 좀 심해진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드물게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우울, 부정적인 기분의 영향으로 평소보다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오른다거나 잔 걱정들이 늘어난다거나 오히려 이제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확실히 좀 약을 먹기 전후에 어떤 변화가 있으시다면 혹시 이제 약이 효과 이외에 좀 어떤 불편감이 같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좀 살펴보실 수 있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흑황구님께서 아침을 안 먹는데 콘서트가 훨씬 좋겠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정확하십니다. 아침을 드시지 않는 때에는 콘서트가 훨씬 좋겠고요. 근데 사실 메디키넷만큼은 아닌데 저는 그 빈속에 콘서트를 먹어도 속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거트나 바나나 같은 가벼운 거라도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흑황구님께서 약 먹으면 수면과 휴식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거 두 개만 지켜도 주의 집중력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환자분들께서 외래에 오셔서 질문 주시는 내용 중에 약을 먹었는데 왜 기운이 안 나나요? 혹은 뭐 내가 밤을 새고 나서 아침에 이제 기력이 떨어져서 약을 먹었는데 계속 비슷했어요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집중력을 높여주는 그 ADHD 관련 약물들은 막 힘이 샘솟게 한다거나 에너지를 막 그 뿜게 해준다거나 하는 그런 종류의 약은 아니거든요. 제가 설명드리는 비유는 그 구멍난 연료통에 있는 구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름을 더 부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있는 체력, 있는 집중력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개념에 가깝겠고, 그런 면에서 흑황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어주어서 이 연료통에 기름을 충분히 채워놓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약을 먹는다고 해서 무한정 에너지를 낼 수 있고 기운차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네, 김세웅 님이 추가로 주신 질문 중에서 아토목세틴 복용하고 계시는데 이게 저녁에 잠이 잘 안 온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이제 이 메틸페니데이트 계열은 각성제이기 때문에 이제 작용 시간이 긴 경우에 불면에 그런 영향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토목세틴은 분명히 이제 기전은 다르지만은 종종 먹고 나서 좀 잠이 안 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대체로는 먹고 나서 조금 더 졸음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먼저 저녁에 처방을 주로 하게 되는데 만약에 오히려 좀 불면을 유발하는 경우라면은 아침으로 복용 시간을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아토목세틴은 비교적 좀 유연하게 뭐 아침, 저녁 복용 시간, 용법을 좀 변경을 해볼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각자의 그 일과 스케줄 그리고 나에게 어떤 부작용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맞춰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잔도리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약 먹기 전에 진짜 잘 안 씻었거든요.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리고 이게 약 먹고 바뀌는 거 보니까 안 씻는 것도 ADHD 증상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안 씻는 것이
구체적으로 꼭 ADHD의 증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그 ADHD 환자의 뇌에서 문제가 있는 신경 전달 물질, 회로, 이것이 뭐 행복감 혹은 의욕과도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ADHD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뭔가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의욕이 잘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되고 잘 씻고 혹은 방 정리를 잘 하게 된다. 아니면은 뭔가 일을 미뤄뒀던 거를 힘을 내서 하게 된다. 이제 이런 호전 양상을 보고해 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그래서 안 씻는 것이 ADHD 증상은 아니지만 ADHD로 인해서 씻는데 혹은 뭔가 활동을 하는데 의욕이 떨어져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러스트님께서 혹시 ADHD의 가장 큰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혹시 지난번에 저희가 강의해드린 내용들을 한번 또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아마 진단 기준들은 요즘 조금만 검색을 해보셔도 바로 나오기 때문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드렸던 이 ADHD 증상에 대한 팁을 다시 한번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멍을 때리기 힘들다는 걸 김준성 원장을 통해서 저도 알게 되었는데요. 가만히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고 잔것정이 없이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로 가만히 이렇게 조용하게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들었었고요. 큰 증상들은 이제 말씀 들으신 것처럼 자꾸 가만히 있는 걸 참지 못한다거나 충동이 있어서 뭐 말에 끼어든다거나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 있기는 할 텐데 저 개인적으로 ADHD가 아닌가 의심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증상이 있다면은 자꾸 잡생각이 많이 들고 잡스러운 불안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굉장히 두서없이 막 마구 떠오르고 이것들이 결국은 뭐 내일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혹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서 이유를 만들어내거든요. 만성적인 불안장애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ADHD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흑황구님께서 ADHD 약을 먹고 오히려 밤에 잠을 잘 주무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마 콘서타를 드시고 계신 걸까요? 이제 각성제를 드시면 보통 이제 저희가 불면의 부작용을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밤에 잠을 푹 자게 되었다, 숙면을 취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이게 이제 ADHD가 여러 이 뇌의 기전들과 관련이 되어서 수면 각성의 리듬과도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ADHD 약을 복용하면서 낮 시간 동안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하며 이 생활을 하실 수가 있다면 오히려 저녁 시간에는 이 각성 상태가 적절하게 이제 수면 상태로 접어들면서 더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받는 경우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의 효과를 굉장히 적절하게 잘 받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각성제를 복용을 했는데 수면이 개선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역설적일 수 있지만은 ADHD의 또 다른 임상 양상 중에 하나가 불면이라는 것도 방금 답변 흑황구님의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갔네요. 그래서 오늘 방송,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고 8월 넷째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